스튜디오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지금 나와 계시고요. 계속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후보별 좀 득표율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두 분 정치 고수 아니십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각각 얼마씩 득표할지 좀 예상 좀 해주세요. 네, 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런 질문에 답할 때가 제일 지금 뭐하죠. 저희가 네. 사실 예언가도 아닌데 예. 예언을 강요받는 청취자들의 근데 또- 편의를 위해서. 근데 또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나중에 또 이 후과를 또 감당해야 되는 예, 그런 것이긴 한데 예. 저는 45, 15, 15. 그러니까 45, 40, 15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5, 15, 15? 아니요, 네. 45, 40, 네. 40, 15. 그래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보수 지지층들도 끝판에는 이제 결집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요?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이재명 후보 절대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들도 좀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중도 지형의 이제 후보가 네.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이제 각각 좀 흡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한때 50%막 이렇게 넘게 가다가 네. TV 토론 거치면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45%대로 이렇게 좀 예. 내려오는 그런 태도 문제 추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예. 이렇게 예.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럼 이제 그 표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하는 거죠. 다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뭐 김문수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갈 건지.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 성향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3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예. 여론 지표상에서 나타난 거에 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득표하지 않을까. 예, 그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3자 후보다 보니까 50% 이상 득표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재명 후보 경우는 그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요. 네, 박창호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득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렇게 50% 봅니다. 이상? 예. 네. 사실 이제 예, 우리가 우선은 수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50% 예. 50% 저는 과반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39. 39. 40을 정확해요. 돌파하기 예. 40 돌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구나. 그리고 예.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무난하게 10%갈 줄 알았는데 저는 이번 발언 TV 토론의 이 발언 한 자릿수? 논란이 예. 있어서 좀 살짝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51대 39대 뭐 9 정도 네. 뭐 이렇게. 예. 이거 이유 좀 알려 주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TK, PK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예.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관건은 TK, PK에서 얼마나 이제 가져오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이 영남권을 6번인가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예.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갔는데 결국은 TK에서도 30%가 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그리고 PK에서 50% 가까운 45%가 넘는 그런 득표율이 나온다면 예. 결과적으로 50%가 넘는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이야기들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의 변화가 특별하게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믿을 만한 소스입니까? 예.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반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예.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를 넘느냐 이게 관건인데 예. 보수의 결집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아까 이제 사전 투표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예. 사전 투표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지난 사전 투표율에 근접하거나 또 높았는데 예. 영남 지역은 유달리 4%에서 8% 정도 사전 투표율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물론 뭐 저는 본 투표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번엔 이기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소위 패배감 네. 그리고 소위 그 보수 지지층 내의 분열 현상 여전히 홍준표, 한동훈 또 단일화가 실패한 것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막판에 뒷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3차 TV 토론의 후폭풍 예.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51대 39대 9 예.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PK에서 30% 이상 득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50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박창원 교수님 보신 거고, 이종호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묻듯이. 박창환 교수님께서 많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 55% 이상으로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미국 대선 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이 꼭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 지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분들은 약간 무조건적인 그런 측면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도 좀 제가 보건대는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신가. 뭐 연령대가 좀 높으셔서 그러신지도 모르겠는데,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딱 한 장면에 꽂힌 거 아닙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다 그 계엄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혼자서 딱 국회에서? 꼿꼿하게 예. 그거 한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은 딱 한 장면에 그 보수 지지층들이 꽂혔던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구나. 저도 개인적인 얘기십니다. 저도 보수긴 예. 합니다만, 저는 예. 중도 보수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반이 이재명 정서가 이제 강하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한 바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뭉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는 표가 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군가로 중도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예.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양분이 돼서 이제 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핵심 지지층 등 양쪽에 35 보고 중간에 이제 뭐 최대 중도층이 한 30% 있다라고 좀 예. 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나뉘느냐가 결국은 판세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각 당의 득표율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뭐 이 투표하면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론조사상 지금 1위는 계속 이재명 후보니까 그 2위였던 김문수 후보가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의 득표를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되나요? 많은 평론가들이 격차가 5% 이내에서 패배한다면 예. 향후 당권도 김문수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만큼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격차, 흔히 얘기하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차가 났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내분에 휩싸일 거다 예.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4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선 선거운동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단일화 실패로 시작을 했어요. 한덕수와의 단일화.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이 어떻게 마무리됐냐 하면은 이준석과의 단일화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단일화만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거의 마지막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갖다가 예.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친윤이죠. 윤상현 의원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문수가 안 보였다. 그렇죠. 김문수는 안 보이고 윤석열과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화합하지 못하는 홍준표 뭐 한동훈 이런 예. 분들만 눈에 보이다 보니 과연 이래가지고 결집이 되겠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4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 아니냐라고 봤던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이 그래도 이재명이 싫어서 결집한다 그랬을 때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평가받으려면 45% 또는 44%에 근접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뭐 이번에 뭐 어떤 좀 내용을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못한다는 얘기는 많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30% 이상은 그래도 뭉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콘크리트 지지율이니까. 그래서 30%만 넣으면 그래도 뭐 할 만큼 했어라는 주장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35% 정도가 기본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이제 핵심 예. 그 지지층들은 콘크리트 35, 지지율.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35%가 안 나온다. 이건 완전 완패. 이제 그 폭망. 폭망.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35%는 제가 보건대는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럼 35% 넘겼다라고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예. 한 40% 정도 넘기면 그래도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선전했다라고 예.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들은 40%만 나와도 이건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아마 자평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뭐 김문수 후보가 당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친윤계들이 더욱더 바로 할 것이다. 예, 그들이 다시 당권을 쥐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할 거고 실제로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예. 그렇게 투표 현장에서 저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싫다 하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내요. 꾸준하게. 결국 자기 당권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이루어져 보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미 예. 자기들끼리는 작전 회의 다 끝난 것 같다. 오늘 이런 작심 생각이 좀 발언하십니다, 들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이. 네, 근데 뭐 한동훈 후보도 노리고 안철수 이제 그 의원도 노리고 다 하겠죠. 나경원 이제 뭐 의원도 노릴 것이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시나리오 짜는 거 보면 꼭 성공적이진 않아요. 보면 지난번에 후보 교체 그 잘 안 되는 거 보더라도 그렇고 예. 이번에 단일화 잘 안 되는 거 보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어찌 됐건 그런 꿈을 분명히 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정기 개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 한 4부 끝말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두 분께 최대 격전지가 어딜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승부처로 여기 우리 경기도를 지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400만 명이 있다 보니 이제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가 이번 선거에서 스윙 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어떠세요? 늘 이종훈 평론가님. 늘 그래 왔죠 사실은. 예, 수도권이 어찌 됐건 뭐 유권자가 가장 숫자가 많고 또 수도권에 또 중도층도 많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좀 이제 그 결과가 왔다 갔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대선 때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이제 그랬는데 또 예. 총선 때는 또 완전 그 반대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이 뭐 유권자 수도 많고 스윙 보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다 이제 신경을 쓰긴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은 거의 전국이 다 그 격전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호남이나 TK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하긴 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20% 이상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늘 또 관건이고 예. 또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TK에서 30% 넘느냐 마느냐가 이게 또 늘 관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거의 전국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나마 좀 예외를 둔다면 뭐 호남, 특히 전남,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영남 쪽에서는 TK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뭐 전국이 그냥 그래요? 예,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박창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희망사항이 너무 크지 않나.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전국을 다 휩쓸었을 때도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여기 좀 민주당 색이 좀 강하긴 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30대, 40대 젊은 유권자층이 예. 많이 사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또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
최근이죠.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겨왔던 지역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경기도를 접전지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예, 유권자가 예. 제일 많은 도시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가장 접전지로 부울경 역시나 이제 PK를 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50%를 넘느냐 마느냐 예. 1위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위 후보가 50%를 넘으려면 예. 부울경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역적으로는. 근데 이 전통적으로 충청도 지역은 스윙부터 지역이었잖아요. 네. 충청도 지역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충북인가? 충북이 예. 8번 대선을 다 어.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 충북도 그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안 그래서 그렇게 안 보세요? 아니요. 예. 저 당연히 모든 지역이 다 관전 포인트죠. 예. 저도 아까 이제 50%를 넘기 위한 그 최종적인 접전지로서의 부울경을 얘기한 거고요. 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충북 지역이 선택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한 말씀? 네. 예.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충북이 늘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뭐 중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권자 숫자로 비교하면 수도권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충북에만 전력 투구하면 뭐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국민의 선택, 도전과 미래,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계속 좀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선거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017년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좀 저는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뭔가 탄핵 심판이 국민적인 합의로 일종의 좀 아젠다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또 탄핵 반대를 하다 보니 많이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번 대선 선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네, 앞서 박상원 교수님. 초반에 이제 6개월 동안 집정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이 교차하는 장면을 전 처음 봤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육공화국 탄생하기 전에 6월항쟁을 통해서 육공화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내가 공화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후에 도대체 공화정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집정민주주의가 뭐고 간접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다. 예.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굴러가는가 어떻게 굴러가야 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점을 뭐 학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지점이 많아요. 단순하게 뭐 이번 선거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예. 저는 그거 너머에 많은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보수의 민주주의도 진보의 민주주의도 또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 안 한다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도 우리가 어떻게 녹여내서 예. 정말로 용광로 속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투표를 하는 오늘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이걸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정치권이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나에게 표를 던진 분도 안 던진 분도 다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막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공화정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당선자께서는 투표를 자기한테 한 분도 안 한 분도 그리고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다 녹을 수 있는 용광로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좀 정말로 운영하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심정이 좀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번 대선 의미 짚어주십시오. 저는 이거 약간 좀 제 바람이 좀 섞인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나긴 민주화 과정에 이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이제 선거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 우리 굉장히 맹렬하게 해왔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좀 많이 안착이 됐나 보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역습을 이제 당한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 예,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이번에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그 마무리 과정, 예.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어찌됐건 이제 그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탄핵까지 시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고 예. 더 이상의 이제 반민주적인 행동들, 특히 집권자들의 그런 행동은 없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고 예. 헌정사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될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매번 대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호감 선거다,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올해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두 분 보시기에? 사실은 지난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둘째치고 워낙 구도가 약간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평상시에 발생한 이 비상계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예. 또 거기에 국민들의 그 반발 또 탄핵 또 거기에 반발한 보수층의 또 폭동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 예. 참 후보의 어떤 그 호감 비호감 이것보다 예.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 예. 이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이 이번 아까 투표율이 과연 비호감으로 놓고 본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는 뭐 70%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투표에 있다. 그 높은 투표율 안에 그것이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비호감 대선이냐 뭐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발생한 이 불안정성, 경제 위기 예. 이 부분이 빨리 안정을 찾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호감 대선이 조금 뒤로 밀린 면이 있지 않냐 네. 이제 그런 점이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이제 차악을 선택한 대선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그 차악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대선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경우에도 뭐 거대 양당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이거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선거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못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선거 대선 네, 흘러가는 마무리해 거 주시고요. 보면 예. 최선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알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국민의 선택 도전과 미래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